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오고 전화를 받아보니 한국의 유명 인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무언가를 강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전화를 받은 사람은 무언가에 홀린 듯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유명 인사는 왜 영상통화를 걸게 된 것이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혜림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이에요. 오늘은 교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특강이 있는 날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늘의 특별 강연자인 제임스 손튼 교수님은 국제범죄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앞쪽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며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강의실이 가득 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의 범죄 문제, 특히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손튼 교수님의 첫마디에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주제에 대해 많이 들어왔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죠. 저는 열심히 노트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자리의 중국 학생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이름이 하오라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어요.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셨어요. 모두의 눈이 교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낸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하죠. 이 기술은 원래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경청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 표정, 목소리, 말투 등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특징적인 몸짓까지도 모방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조차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술이 범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범죄자들은 유명인이나 정치인,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을 가장해 영상통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비밀 정보를 캐내려고 하죠. 심지어 회사 CEO의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가짜 지시를 내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심각해 보였어요. 딥페이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일론 머스크에게서 영상통화가 온다면 어떨 것 같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죠.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 섞인 탄성이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범죄자들은 AI를 이용해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심지어 각국의 유명 정치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영상통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 기술은 너무나 정교해서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소리 톤, 말투, 심지어 배경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공장을 배경으로 한 일론 머스크의 영상 통화에서 그가 비밀 투자 기회를 제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최근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 한 유명 배우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팬들에게 특별한 NFT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유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속아 넘어가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런 범죄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보이스피싱입니다. 더 이상 목소리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속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디지털 피싱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교수님이 한국 학생을 찾으시더니 제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혜림 학생,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줄 수 있나요? 순간 긴장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제 주변에서도 피해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요. 제 말에 강의실 전체가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부와 경찰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너무 정교해져서 피해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스크린에 최근 뉴스 헤드라인이 나타났어요.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29명 검거. 피해의 국내 최대 규모.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거든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 범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2017년부터 중국에 근거지를 둔 이 조직은 한국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대규모 보이스피싱을 자행했죠. 저는 급히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였으니까요.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총 1923명의 피해자, 그리고 무려 1511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죠. 강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습니다. 저도 그 숫자에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조직의 수법이 특히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했어요.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또는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런 수법은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롱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피해자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범죄가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수준까지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이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2022년부터
이 조직의 중국 내 소재지를 추적해왔고 결국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29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사람들은 모두 중국으로 송환되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중국 당국은 이 중 18명에 대해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고 현재 4명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송환될 예정이에요. 그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갑자기 손이 올라갔어요. 중국 유학생 하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죠. 교수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하우 학생.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사건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모두 범죄자처럼 묘사되는 것 같아 불편해요. 이런 범죄는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지 중국인 전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수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하우 학생의 의견 감사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다른 사례들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노트북을 조작하셨고 스크린에 새로운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건들을 봐주세요. 2023년 5월 서울에서 중국인 5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부산에서 중국인 10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70억 원대의 보이스피싱을 저질렀습니다. 하우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욱 교묘해진 범죄 수법에 직면해 있습니다.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셨고 새로운 뉴스 기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건을 보시죠. 지난달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인 3명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 AI 기술을 이용해 50대, 60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AI로 생성한 한국어 음성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 사람과 통화하고 있다고 믿었죠. AI는 피해자의 말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심지어 숨소리와 배경 소음까지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주로 인터넷 사용에 서툰 50대, 60대를 대상으로 했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불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저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1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범인들은 중국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한국에 있는 중국인 공범들과 협력했죠. 이런 형태의 범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이번에는 경찰청 보도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70% 이상이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하우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더욱 붉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하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사실 한국인들도 중국에서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한국인들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하우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하우 학생,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네요. 혹시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보도 자료가 있나요? 하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에게 직접 들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검증된 사실과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하오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림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오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왜 한국은 항상 중국을 나쁜 이미지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중국 보이스 피싱범에게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어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찰청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제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결국 3천만 원을 날렸죠. 그건 제 전 재산이었어요. 다음으로 나온 것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척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이라며 연락이 왔어요. 제 연금이 잘못 처리되어 환급해준다고 했죠. 너무 기뻐서 정신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더라고요.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모아둔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 노부부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그들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목숨을 끊었어요. 회사 자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송금했다가 들통났거든요. 너무나 큰 충격과 수치심에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부부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죠. 범죄자들의 국적이 어디든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 순간 하오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이죠.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오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오군, 그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하오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피해자들은 단순히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범죄자들의 수법이 너무 교묘하고 치밀해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피해자가 없다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혜림 학생 말이 맞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셨고 중국어로 된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건을 보세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2022년 광둥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이스피싱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정부 관리를 사칭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였죠. 6개월 동안 약 5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억 위안 약 18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상하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젊은 직장인들을 노렸어요. 범죄자들은 유명 투자 회사 직원을 사칭해
비밀 투자 기회를 제안했죠.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회사 CEO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했고 피해자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2,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총 피해액은 3억 위안 약 540억 원에 달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하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올해 초 베이징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범죄자들은 교육부 관리를 사칭해 학자금 대출을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속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빼냈고 결국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3,000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8천만 위안 약 144억 원에 달했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보이스피싱은 정말 국경을 가리지 않는 문제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교수님이 다시 하오를 바라보셨어요. 하오군, 이제 이해가 되나요? 보이스피싱은 중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결코 멍청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하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 가짜 뉴스일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놀라서 하오를 바라봤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하오군,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공식 뉴스 보도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조작하셨고 스크린에 중국 공식 뉴스 사이트들이 나타났어요.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등 중국의 주요 언론사들이었죠. 그곳에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상세히 보도되어 있었어요. 하오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오군, 이해가 되나요? 보이스피싱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하오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전체 학생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안타깝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문제입니다.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첫째,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보세요. 둘째,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전화상으로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진짜 기관이라면 이런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급하게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넷째,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물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성 사기도 증가하고 있죠. 항상 최신 수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 전체가 진지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해림 학생. 여러분은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툰 분들에게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있겠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결코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결과예요. 실제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피해자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죠.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대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발 보이스피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새삼 깨달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을 향한 편견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보이스피싱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중국 보이스피싱범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당시에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중국 범죄자들을 보니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위험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의심하고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지금 이 문제를 스스로 풀었다고. 분명 문제가 유출됐거나 미리 수를 써서 문제를 푼 거 아니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화가 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제를 풀어낸 학생은 그 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수와 주변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이입니다. 평범한 미국 학생이었던 제 삶은 하버드에 입학하면서 180도 바뀌었어요. 하버드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에서 온 샤오위였습니다. 샤오위는 첫 수업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수업에 임했고 질문도 많이 했죠. 처음에는 그저 열정적인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샤오위의 말과 행동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중국의 우수성을 자랑했어요.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야. 중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돼 같은 말들을 자주 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했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 한국보다 중국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의견이려니 했지만 점점 그의 말에서 악의가 느껴졌어요. 우리 반에는 한국에서 온 민이라는 학생도 있었는데 샤오위는 유독 민이를 대할 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수업 중 민이가 발표를 할 때면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짓곤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애국심이 강한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샤오위의 행동이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의 말과 행동은 다른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편견에 가득 차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샤오위의 행동이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특히 한국 유학생 미니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정말 심각했죠. 한 번은 미니가 수업에 3분 늦은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께 사과하고 자리에 앉는 미니를 보며 샤오위가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
중요한 수업인데 늦게 오다니. 미니가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게 분명했어요. 또 다른 때는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였죠. 미니가 자기 파트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샤오위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이 정도야?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구나. 미니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미니를 봤을 때도 샤오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쟤는 맨날 도서관에 있어. 근데 성적은 별로더라. 아마 공부하는 척만 하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미니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했죠. 심지어 미니가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특혜를 받아. 실력은 없으면서 장학금만 받아가지.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화가 났죠. 미니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다른 학생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샤오위의 날카로운 말솜씨에 맞서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갈등했어요. 미니를 돕고 싶었지만 직접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봐 망설여졌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런 편견과 차별이 있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배워야 할 곳에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있었죠. 하버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반에서 중요한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각자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죠. 미니의 차례가 되자 교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샤오위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미니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교육 방법이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니의 연구는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그녀는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용해 AI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샤오위가 손을 번쩍 들었죠. 질문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어요. 이 연구, 정말 미니 씨가 한 건가요? 어디서 베낀 게 아닌가요?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미니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미니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연구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연구 내용에 대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오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수준 높은 연구를 한국 학생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데요. 다른 곳에서 베낀 내용들 아닌가요? 이번에도 미니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노트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샤오위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니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태도에 다른 학생들이 감명을 받은 것 같았죠.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조용하던 에밀리가 손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는 미니의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AI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니는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교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몇몇은 열심히 노트를 적기 시작했죠.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 여러 학생들이 미니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심지어 교수님께서도 미니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다음 주에 제 연구실로 한번 오세요.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네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니의 실력과 인내심,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변화하는 태도, 하버드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샤오위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의 편견과 적대적인 태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발표 수업 이후로 샤오위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미니에 대한 열등감이 커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중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시험 준비에 열중하는 동안 샤오위는 여전히 틈만 나면 중국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중국의 가오카오 중국대학 입학시험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야. 우리는 이미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은 수없이 봤다고. 이런 말들을 하며 다른 학생들을 압박했죠. 드디어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어요. 교수님이 성적을 공개하셨는데 놀랍게도 미니가 1등을 했더라고요. 샤오위는 2등이었죠. 순간 교실이 술렁였어요. 그러자 샤오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 시험지가 유출됐을 거예요. 미니가 1등을 할 리가 없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샤오위 학생, 그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니 학생은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렀어요. 하지만 샤오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님,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중국을 따라올 수 없어요.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중국이 항상 앞서고 있다고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샤오위, 그건 단순히 인구 차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능력을 국가 단위로 일반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자 샤오위가 더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 국가입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교육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이 말에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샤오위, 그건 너무 주관적인 견해 아닐까?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샤오위는 그 학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넌 모르는 거야.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봐. 우리는 곧 미국을 추월할 거야. 심지어 우주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이쯤 되자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샤오위, 이런 식의 논쟁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이에 제기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샤오위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어차피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쳐간 나라야. 그들의 성공은 다 우리 것을 베낀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되더라고요. 한편 미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샤오위 학생, 당신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 결과를 얻었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게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니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지어 아까 샤오위 편을 들었던 학생들조차 미니의 태도에 감명받은 듯 했죠. 이 사건 이후로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샤오위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고 반대로 미니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은 커져갔죠. 그러던 중 교수님은 샤오위에게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은 무언가를 검색하고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먼저 샤오위 학생이 언급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 특히 아이비리그에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에는 각국의 유학생 통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보시다시피 중국의 유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중국의 인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나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비율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샤오위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중국 교육의 우수성 때문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어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해외 고급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자국 내 교육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발달해 있어 해외 유학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이어서 교수님은 각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각 나라마다 교육 방식과 철학이 다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대학 시스템이 여러 면에서 중국의 시스템보다 우수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죠.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들은 학문의 자유와 창의적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반면 중국의 많은 대학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 연구 주제나 방법론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학 같은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쌍인류 정책이라는 정부 주도의 대학 발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정책은 대학의 연구 방향을 국가 전략과 일치시키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반면 한국의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받되 학문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죠.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건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대학들이 인구 대비 훨씬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특히 피인용 지수가 높은 우수 논문의 비율이 한국이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취업률을 보면 한국 대학 졸업생들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한국 대학 졸업생들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반면 중국 대학 졸업생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의 자유예요. 한국의 대학들은 정치적, 이념적 제약 없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특정 주제들은 여전히 터부시되고 있어요. 이는 학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샤오위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죠. 교수님, 하지만 중국인의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이건 우리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샤오위 학생, 그 주장에 대해 최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세계 각국의 IQ 순위를 보여주는 표였죠. 여러분, 이 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세계 IQ 순위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보시다시피 한국이 107.5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6.99로 2위이고요. 이 말에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샤오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물론 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샤오위 학생이 주장한 것처럼 중국이 단연 1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요. 게다가 참가자 수를 보세요. 한국은 훨씬 적은 인구로 이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IQ만으로 한국가나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IQ는 지능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창의성, 감성지능, 사회성 등 다른 많은 요소들도 중요하죠. IQ 논쟁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어요. 샤오위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실제 실력을 한번 겨뤄볼까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죠. 이건 대학원 수준의 고급 수학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자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복잡한 미분방 정식과 행렬식이 뒤섞인 문제였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니와 샤오이 두 분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오세요.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결국 미니와 샤오이만이 앞으로 나왔어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샤오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하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분필을 들자 교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샤오이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시간이 흘러갔어요. 5분, 6분, 7분. 샤오이의 칠판은 빠르게 채워져 갔지만 미니는 여전히 천천히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남은 시간 1분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어요. 샤오이는 마지막 계산을 하고 있었고 미니는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두 사람 모두 필사적으로 마지막 답을 적어 내려갔어요. 3, 2, 1. 그만. 동시에 두 사람이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숨가쁜 10분이 지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왔죠. 칠판을 바라보니 미니와 샤오이는 정답과 풀이를 전부 다르게 도출해냈습니다. 교수님이 두 사람의 풀이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죠. 재미있군요. 두 분 다 정말 훌륭한 접근법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자는 한 명입니다. 그러자 샤오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반면에 미니의 표정 변화는 없었고 살짝 불안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를 바라보던 학생들도 샤오이가 정답을 맞췄을 거라 생각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하지만 정확한 답과 완벽한 풀이 과정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미니 학생입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샤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미니 학생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미니에게 물으셨어요. 미니 학생, 이런 고난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나요? 미니가 대답했어요. 사실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을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접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죠. 하버드에 와서 더 깊이 공부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력이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샤오이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분명 미니가 이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저렇게 쉽게 풀 수 있죠?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샤오이에게 집중됐죠. 샤오이는 미니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지? 아니면 교수님께 미리 문제를 받아봤거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니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샤오이의 거친 말에도 불구하고 미니의 눈에는 동요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정직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제 실력으로 해결한 거예요. 당신의 풀이도 훌륭했어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하지만 샤오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 너 같은 한국 학생이 어떻게 나보다 잘 풀 수 있어?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넌 분명 부정행위를 한 거야. 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기회예요. 샤오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죠. 하지만 미니의 차분한 태도 앞에서 그의 분노는 점점 수그러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샤오위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교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지금껏 당신이 제 험담을 하고 다니고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뒤에서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샤오위가 미니를 한국에서 온 촌뜨기라고 부르는걸요. 저는 샤오위가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샤오위는 점점 작아지는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보다는 당혹감으로 가득 찼죠. 이때 교수님이 나서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중국 학생이 한국 학생을 싫어하고 험담했죠. 하지만 결국 성적은 한국 학생이 훨씬 좋았어요. 그때도 한국 학생은 항상 침착함과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상황의 무게를 느끼는 듯 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 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미니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죠. 그녀의 실력과 인품에 대한 존경심이 커진 게 눈에 보였어요. 반면 샤오위는 더 이상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의 주변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갈등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미니의 태도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반면 샤오위의 모습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의 위험성을 보았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하버드에서의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이 아닐까요? 이렇게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국 학생이 한국 학생을 무시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국적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중국 학생을 보고 저도 괜시리 화가 나기도 하고 미니 학생의 침착한 태도 앞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지하철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을 한 상태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는 큰 돈을 주면서 무언가를 받아가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현장을 습격하고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도대체 그들이 큰 돈을 주면서까지 구매하려던 건 무엇이고 그 현장에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숨어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하연입니다. 저는 미국의 한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봄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교수님의 현대 아시아 문화에 의해 수업은 항상 흥미진진했지만 그날은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인의 외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사람들의 외모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실 안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옆자리의 치엔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국제 결혼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그리고 미용 성형 기술의 발달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그때 치엔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문화를 따라하더니 이제는 얼굴마저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성형 산업이 발달한 것도 그 때문 아닐까요?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치엔을 바라보았죠.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치엔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중국을 따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의 문화와 미적 기준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봐요. K-뷰티나 K-팝의 인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교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에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죠.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다 좋은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양상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중국인들이 한국의 미적 기준과 문화를 많이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화면에 몇 가지 그래프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한국식 성형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또한 중국 내 한국 화장품과 패션의 인기도 매우 높고요. 심지어 일부 중국 연예인들은 한국 연예인들과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하기도 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수예요.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의료 관광객의 수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중 70% 이상이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성형외과들이 인기가 높아요. 중국 환자들이 선호하는 수술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턱 라인 수술 등이 있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미용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국의 성형기술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특히 최소 절개와 빠른 회복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성형기술은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죠.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안면 윤곽 수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복잡한 얼굴 구조를 3D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고 최소한의 절개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기술력이 뛰어나죠. 또한 눈 성형의 경우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기술이 특히 유명해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성형 기술을 찾는 건 중국인들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성형 관광을 오고 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어떤 나라에서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연 학생. 실제로 한국의 의료 관광 통계를 보면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오고 있어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의료 관광객 중 약 31%가 중국에서 왔고 14%가 일본, 12%가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는 동남아시아와 북미,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왔어요. 특히 중동에서 오는 의료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저는 그 다양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와, 정말 전 세계에서 오는 거네요. 그만큼 한국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국의 의료 기술, 특히 성형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력뿐만이 아니에요.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미적 기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도 큰 이유죠. 그 말씀에 저도 동의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 메이크업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외국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큰 장점이에요. 최첨단 의료 장비, 숙련된 의료진,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 있죠. 심지어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맞춤형 의료 관광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의료 산업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이었다니 새삼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때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치엔이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제 주변의 중국 친구들 중에는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중국의 의료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치엔에게 집중됐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치엔의 말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치엔 군, 좋은 지적이에요. 개인의 경험과 전체적인 통계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자료들은 공식적인 통계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 의료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치에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성형 의료 기술도 정말 뛰어나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안면, 윤곽 수술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재생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들은 중국 의료계의 혁신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교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치엔 군, 중국 의료계의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기술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시더니 화면에 몇 가지 자료를 띄우셨어요. 3D 프린팅을 이용한 안면, 윤곽 수술의 경우 한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상용화되었어요. 서울의 몇몇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임플란트를 사용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죠. 중국에서 이 기술을 도입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치엔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죠.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재생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몇몇 대학병원과 연구소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해왔고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기술들도 있어요. 사실 많은 중국 의료진들이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의 의료 기술이 뒤떨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의 최신 기술이라고 소개된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실행해 온 기술인 경우가 많아요. 치에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도 놀란 눈치였죠.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며 물으셨어요.
하연 학생, 혹시 이와 관련된 경험이나 들어본 이야기가 있나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제가 겪은 일들이 떠올랐어요. 네, 교수님. 사실 제 사촌 언니가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언니 말로는 최근 들어 중국인 환자들이 정말 많아졌대요.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네, 언니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려줬어요. 한 번은 중국인 자매가 함께 성형수술을 받으러 왔대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멤버처럼 보이고 싶다고 하더래요. 심지어 그 아이돌의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대요. 교실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도 미소를 지으셨죠.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작년 여름, 제가 아르바이트로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한국 아이돌이 광고하는 제품은 무조건 사가려고 했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유행하는 제품이면 전부 구매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매우 좋은 사례네요, 하연 학생. 이런 경험들이 바로 우리가 통계로 보고 있는 현상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연 학생의 이야기에서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 젊은이들의 미적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님이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연 학생, 혹시 또 다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아, 제 친구 중에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말로는 요즘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집 인테리어를 따라하는 게 유행이래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 나온 제품들을 그대로 주문해서 배송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교수님은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이처럼 문화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어요. 단순히 외모나 패션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최근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교수님, 사실 최근에 좀 우려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부 중국인들이 지나치게 한국인처럼 행동하려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제 말에 귀 기울이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하연 학생? 제 친구 민지가 대학교에서 겪은 일인데요. 작년 2학기에 교양 수업으로 한국사 수업을 들었대요. 거기서 김지훈이라는 남학생을 만났는데 한국어가 너무 유창해서 처음엔 한국 학생인 줄 알았대요. 그 학생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수업 토론에서도 항상 적극적이었대요. 그런데 학기 말 조별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그 학생의 중국 여권을 보게 됐대요. 알고 보니 본명은 왕리였고 중국 베이징 출신이었어요. 민지가 놀라서 물어보니 김지훈, 아니, 왕리는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완벽한 한국인이 되고 싶었다고 고백했대요. 더 놀라운 건 그 학생의 SNS였어요. 인스타그램에 가짜 한국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을 올렸더라고요. 포토샵으로 자신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넣은 거죠. 심지어 가짜 부모님 계정까지 만들어서 서로 댓글을 주고받았대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거죠. 교실 안의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서류 거래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 사촌 오빠가 경찰인데 그 사건을 직접 다뤘대요. 중국인 3명이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에서 다른 중국인 일당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었대요. 그들은 정교하게 위조된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장당 500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심지어 구매자의 얼굴 사진을 그 자리에서 찍어 실시간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고도의 기술까지 갖추고 있었대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일당은 6개월 동안 약 100여 건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팔았다고 해요. 구매자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었대요. 이 신분증으로 취업은 물론이고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까지 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최근에 알게 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분실된 한국인의 실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제 대학 선배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는데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작년 말부터 다크웹에서 진품 한국 신분증 거래라는 이름의 불법 거래가 급증했대요. 이건 단순 위조가 아니라 실제 한국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거라 더 위험하다고 해요. 범죄 조직들이 고의로 한국인의 지갑을 훔치거나 술에 취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신분증을 수집한대요. 심지어 일부 브로커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인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팔도록 유도하기도 한대요. 이렇게 모은 진짜 주민등록증과 여권은 암시장에서 엄청난 가격에 거래돼요. 듣자 하니 한 세트에 1,000만 원까지 간다고 해요. 구매자들은 주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서류로 완벽하게 한국인으로 위장하고 살아가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런 식으로 신분을 산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 한국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군대에 지원한 사례도 있었대요. 심지어 한 명은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받기 직전에 발각됐다고 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불법 체류를 넘어서요.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무고한 한국인들의 신원이 도용돼서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있고요. 교실 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압도된 듯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널리 퍼진 범죄라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네요.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이어서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말했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대요. 일본의 한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어로 큰 소리로 떠들면서 무례하게 굴었대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오해했고 결국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해요. 호주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렀대요. 그 학생이 적발됐을 때 학교 측은 처음에 한국인 학생이 문제를 일으킨 줄 알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까지 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치엔이 갑자기 일어나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소문일 뿐인가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치엔 군, 당신의 의문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실제로 보도된 사례들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한국 신분증을 사용한 중국인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어요. 또한 외교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작년 여름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 한 손님이 왔어요. 완벽한 한국어로 주문을 하셨는데 우연히 그분의 지갑을 보니 중국 신분증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중국인이었고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속여왔대요. 또 한 번은 대학 축제 때였어요.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중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중에 그 학생의 진짜 정체가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됐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들이에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죠.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문화적 동경이 지나쳐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결과예요. 하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치엔이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모두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중국인들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적인 선전 아닌가요? 우리 중국인들은 그렇게 비열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극소수의 일탈일 뿐이라고요. 교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치엔 군,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문제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요?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치에는 할 말을 잃은 듯 자리에 앉았어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까지 이르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문화 간의 진정한 교류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 수업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하고 배우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류가 이뤄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의 얼굴마저 빼앗아가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성형수술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인 인척 행세를 하면서 한국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는데요. 이렇게 한국말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중국인을 만나면 저마저도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충격적일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중 한 학생만이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 교수를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교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화를 참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에요. 한국 문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이 전공을 선택했죠. 오늘은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늘의 주제가 꽤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731 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매우 무거우며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지도를 띄우셨어요. 731 부대는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하얼빈 근처에서 운영된 일본군의 비밀 생물학전 연구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체 실험을 포함한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죠. 이 부대는 표면적으로는 관동군 방역급수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실제로는 생물학 무기 개발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켄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 아닌가요?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켄 군, 안타깝게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731 부대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증언도 있죠. 예를 들어 731 부대의 군의관이었던 구로사와 후미오는 1981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죠. 교수님은 화면에 몇 장의 사진을 띄우셨어요. 이 사진들은 731 부대의 시설과 실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공개한 것으로 731 부대의 존재와 활동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한국 유학생 민준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2023년 8월에 93세의 시미즈 히데요시가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731 부대의 만행을 증언했어요. 그는 731 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했어요. 시미즈 씨는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는 인간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실험들에 대해 증언했어요. 예를 들어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 사람의 손을 얼리고 녹이는 실험을 반복했다고 해요. 이는 당시 일본군이 혹한기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민준군. 이런 증언들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31 부대의 존재와 활동은 이제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1990년대 이후 여러 소송과 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밝혀졌죠. 731 부대의 피해자들 중에는 한국인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민준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몇 한국인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8년 한 한국인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731 부대에서 실험 대상이 되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강제징용으로 만주에 끌려갔다가 731 부대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하셨어요. 켄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건 확실한 증거가 아니지 않나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켄 군,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때는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죠. 게다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인들이 731 부대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일본군에 징집되거나 노동자로 동원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731 부대의 실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습니다. 731 부대는 주로 중국인과 소련인 포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지만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민족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강제로 징집된 사람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켄이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켄 군,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때로 직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비밀 군사 시설의 경우 많은 증거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과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덧붙였어요. 게다가 731 부대의 존재 자체가 한국인들에게도 큰 공포와 고통을 안겼어요. 생체 실험을 직접 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대의 활동은 전쟁 중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731 부대의 활동은 단순히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731 부대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내용이 매우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몇 장의 사진을 띄우셨어요. 그 중에는 731 부대의 시설 사진과 실험 기록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있었죠. 731 부대에서는 주로 마루타라고 불리는 인체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마루타는 일본어로 통나무를 의미하는데 이는 실험 대상자들을 비인간화하는 표현이었죠. 켄이 또 끼어들었어요. 그건 전쟁 중 어쩔 수 없는 의학 실험 아니었나요? 군인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켄 군, 그것은 실험이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동상 실험의 경우 피실험자의 팔을 영하 20도의 얼음물에 담그고 얼리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살점을 때려 떼어내는 등의 행위를 했죠.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입니다. 민준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감압 실험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감압 실험은 731 부대에서 행해진 또 다른 잔인한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주로 고공 비행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피실험자를 감압실에 넣고 갑자기 압력을 낮추면 체내의 가스가 팽창하면서 내장이 파열되는 등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잔인한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 무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질병균을 인체에 주입하는 실험, 인체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극한의 환경 노출 실험 등이 있었죠. 켄이 또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런 실험들이 의학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나요? 적어도 그 결과물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켄 군, 그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는 과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731 부대의 실험은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결과의 신뢰성도 의문스럽습니다. 민준이가 이어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731 부대에서는 심지어 생체 해부까지 했다고 해요. 마취도 하지 않은 채로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했다니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에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체 해부는 731 부대에서 행해진 가장 잔인한 행위 중 하나였죠. 이는 주로 질병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거나 인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행해졌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또 다른 자료를 띄우셨어요. 731 부대에서는 또한 다양한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균, 콜레라균, 티푸스균 등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무기화하는 연구를 했죠. 이런 무기들은 실제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많은 국가들이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31 부대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전쟁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731 부대의 실험 중에서 특히 충격적이었던 게 모성의 실험이에요. 이건 정말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 실험은 정말 끔찍했죠. 모성의 실험이라고 불린 이 실험에서는 뜨겁게 달군 방에 엄마와 아이를 가두고 언제 엄마가 아이를 밟고 올라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과 극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졌지만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행위였죠. 켄은 이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731 부대에서는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인체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극한의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시키는 실험, 고압이나 저압 환경에서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 등이 있었죠. 심지어 사람의 몸에 말의 피나 바닷물을 주입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실험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731 부대의 활동은 단순히 실험실 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중국 여러 도시에서 생물학 무기를 실험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731 부대는 실험실 내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의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1940년부터 1942년 사이에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패스트균, 콜레라균 등을 살포하는 실험을 했죠.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특히 1940년 11월 중국 창도에 패스트균 폭탄이 투하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는 당시 731 부대 부관이었던 가네코 주니치의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민준군. 이 사건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었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가네코의 논문은 이런 잔혹한 실험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때 켄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건 다 확실하지 않은 소문 아닌가요? 가네코의 논문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전염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교수님은 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켄 군, 이해합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가네코의 논문은 실제로 존재하며 여러 역사학자들에 의해 검증된 자료입니다. 게다가 이는 단일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 증언과 문서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죠. 민준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731 부대의 활동은 여러 생존자들과 전직 부대원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됐어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켄은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우리 조상들이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분명 과장된 이야기일 거예요. 켄 군, 역사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해요. 이는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건가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리사군, 그것이 바로 731 부대 사건의 또 다른 비극적인 측면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731 부대가 획득한 생물학 무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이들의 범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731 부대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일부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도 했죠. 민준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731 부대의 책임자였던 이시이 시로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시이 시로는 731 부대의 총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어요. 그는 미국의 731 부대의 연구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면책을 받았죠. 켄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의학 연구 결과를 공유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켄 군, 그 의학 연구라는 것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끔찍한 실험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였죠. 민준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시이 시로뿐만 아니라 다른 731 부대 관계자들도 대부분 처벌을 피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전후의 의학계에서 성공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731 부대에서 활동했던 나이토 료이치는 전후에 일본 녹십자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회사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을 상대로 혈액 판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죠. 저는 충격을 받아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들의 범죄가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731 부대의 존재와 활동은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죠. 하지만 1980년대부터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1981년에는 731 부대 출신의 의사였던 구로사와 후미오가 도쿄 지방법원에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구로사와의 증언은 731 부대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의 증언 이후 여러 생존자와 전직 부대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관련 문서들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731 부대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어요.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계나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결국 과거사 청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731 부대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1980년대 일본 녹십자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맞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 녹십자에서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약 2,000명이 HIV에 감염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책임자 중 일부가 731 부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렇다면 731 부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기각되었어요. 일본 정부는 전후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민준이가 덧붙였어요. 중국에서는 731 부대 피해자들을 위한 기념관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하얼빈에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하얼빈에 있는 치마 1군 731 부대 죄증 진열관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 기념관은 731 부대의 만행을 기록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는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동의해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인권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독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독일의 사례라면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답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어요. 또한 학교에서 이 역사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이런 노력 덕분에 독일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덧붙였어요. 저도 들었어요.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독일은 과거사 청산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일본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어요. 그건 일본 사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이미지와 국제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켄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부끄러움, 혼란, 그리고 어쩌면 깨달음까지도 보이는 것 같았죠. 교수님은 교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31 부대의 역사는 인류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예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아픈 부분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수업을 통해 역사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731 부대의 잔혹한 실험, 전후 처리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인식의 갈등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특히 켄의 반응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반박하던 그가 점점 침묵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역사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죠. 동시에 민준이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며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결국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껴요. 앞으로 어떤 역사를 공부하든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 교훈을 통해 제가 살아갈 미래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이렇게 731 부대에 대한 만행을 이야기하는 교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당시 마루타 실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행위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도 이런 짓들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학생의 행동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